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상식을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돈 11만 원. 그것도 조건 없이.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건넨 단 한 척의 군함이 아시아 해양 질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지원이 아니라 형제의 선언이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은 통곡했고 중국은 단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외교가 무엇인지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새벽 5시, 아버지의 낡은 어선이 부두를 떠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더니 어느새 파도 소리만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날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던 그 냄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듯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위해 작은 재단에 향을 피우셨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제 마음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날만큼은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죠. 아버지는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으니까요. 30년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우리 가족을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점심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경,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어부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제 귓속을 때렸습니다. 중국 어선이 아버지의 배를 들이받았다는 것, 아버지가 바다에 빠졌다는 것, 구조대가 수색 중이라는 것. 그 모든 말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저는 무작정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들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구조선들이 바다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었고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바다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도에 떠밀려온 작은 물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늘 배에서 사용하시던 손전등이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울음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도 언제나 해양 분쟁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졸업 후 베트남 해군에 입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몇 년의 노력 끝에 해군 전략 분석가가 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중국의 해상 팽창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선들은 우리 영해를 마치 자신들의 뒷마당처럼 드나들고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항의만 할 뿐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력의 차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손전등을 바라보며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느 새벽,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수백 개의 빨간 점들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 어선 300여 척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침입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직 사관에게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외교적 항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 무력 충돌은 절대 피하라는 것.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이것이 주권 국가의 모습인가? 회의실에서 벌어진 긴급 토론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모두들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미국이 중국과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유럽은 너무 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도 않았고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있을까? 문득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었어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나라. 군사력으로도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국제 정치에서 공짜는 없다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 흰색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전명 11만이라는 제목과 함께 포항급 초계함 여수함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지원국은 대한민국, 조건은 없음. 그리고 가격은 고작 11만 원.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찍힌 도장들과 서명들은 모두 진짜였어요. 정식 외교문서였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아직도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접수대에서 김성우 공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그는 예상보다 젊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는 것인지, 나중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김 공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 없다는 게 정말 조건 없는 것이라고. 형제국끼리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국제정치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16개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것.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이 31만 명을 파병했다는 것. 그 정신을 잊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지원이 아니라 역사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인수식 하루 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함의 전자전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기술진들이 밤새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벌써 이 소식을 입수하고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역시 중고 무기는 믿을 수 없다는 논조였습니다. 내부 반대파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김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에서 기술진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일 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기술진 5명이 다낭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공항에서 바로 기지로 향했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들의 얼굴에는 사명감이 역력했어요. 새벽 3시부터 작업을 시작한 그들은 단 한 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벽 4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형제에게 보내는 배인이 망가진 채로 줄 수는 없다고. 인수식 당일 여수함이 드디어 베트남 해군기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중고함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신형 레이더 시스템, 하푼 대한미사일 8기, 대공포까지 모든 무기 체계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세심한 배려였어요. 선체의 페인트 하나하나, 갑판의 볼트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정성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선실에는 한국어로 쓰인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김 공사는 인수증서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배로 바다를 지켜달라고. 그것만이 한국이 바라는 전부라고. 그날 저녁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 앞에 앉아 여수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우리가 힘을 갖게 되었다고. 이제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에 향부를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여수함의 첫 실전 투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어선 150여 척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까요. 새벽 5시 여수함이 다낭 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저도 함께 승선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아침 햇살이 수면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레이더에 중국 어선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함장은 침착하게 전 승조원에게 비상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통신병이 중국어로 경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이곳은 베트남 영해이니 즉시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수함이 서서히 접근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선들이 하나둘씩 엔진을 켜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우리는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힘이었어요. 그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에서는 11만 원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한국의 조건 없는 지원과 베트남의 평화적 대응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신들도 한국과 같은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한 국방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감성 외교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으로만 평화를 지키려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었으니까요. 베트남 외교부에서는 저를 동남아 해양 안보 포럼의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여수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형제애와 신뢰,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의지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갑판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꿈꾸던 평화로운 바다가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 해양 안보 포럼에는 10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회의장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15년 전 이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었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바다에서 평화를 지켜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는 안보 체제는 영내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아니라 동남아가 중심이고 한국은 우리의 형제이자 동반자라고. 중국 대표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지지는 확고했어요. 결국 동남아 해양평화협력체의 공동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남중국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침입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여수함의 정기 순찰이 시작되면서 우리 어민들도 안심하고 조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바닷가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이런 광경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여수함의 근황이 정기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시민들은 이 배를 희망의 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공동 순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초계함들이 여수함과 함께 순찰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평화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총성과 위협 대신 협력과 신뢰의 목소리로.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서울에서 열린 하나세안 해양 협력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우 공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그는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은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함께 갈 뿐이라고. 심지어 미국의 참모들도 한국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참모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저는 기조연설자로 나섰어요. 이 모든 변화가 고작 11만 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드디어 바다를 지켜냈다고.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어냈다고. 그날 밤 서울의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평화도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포럼이 끝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15년 만에 찾는 고향이었어요.
그동안 군 복무와 업무에 치여 어머니를 제대로 뵙지 못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제야 왔느냐며 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불효를 사과드렸어요. 너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께 여수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배 이야기, 11만 원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다가 안전해졌다는 이야기.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아들이 당신의 뜻을 이뤄냈다고.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어요. 세 모자가 함께 앉아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여수함은 매일 우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중국 어선들은 20해리 밖에서 머물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선체에는 베트남 국기와 함께 작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형제의 살아있는 증표입니다. 오늘도 저는 함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손전등을 들고 있어요. 이 손전등이 제게 길을 알려주었듯 여수함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 이 길에 동참하고 있어요. 힘이 아닌 마음으로, 위협이 아닌 신뢰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지만 결과가 그런 목소리들을 잠재우고 있어요. 11만 원. 그 작은 금액에서 시작된 이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평화로운 바다.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바다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으로, 평화의 의지로. 오늘 아침에도 여수함에서 보내온 일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 간단한 메시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안전한 바다, 걱정 없는 어민들. 이 모든 것이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요. 점심시간에 항구를 걸으며 어민들의 얼굴을 봅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표정이에요. 불안과 걱정 대신 희망과 안정감이 보입니다. 아이들도 예전처럼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다에서 뛰어놀며 웃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니까요. 저녁에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하세요. 오늘도 평화롭게 하루가 지나갔다고, 바다가 조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하세요. 밤이 되면 아버지의 손전등을 켜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수함의 불빛이 보여요. 그 불빛이 희망의 등대 같습니다. 내일도 여수함은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항해를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아버지에 대한 약속으로.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국제정치는 복잡하고 평화는 항상 위태로우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보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11만 원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한국과 베트남의 형제애가 실제로 바다를 바꿔놓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함께하게 될 거예요. 평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밤도 여수함은 우리 바다를 지키며 항해하고 있어요. 그 배 안에는 평화에 대한 우리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한번 평화로운 바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